자, 안녕하세요.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국 철학에 대한 그 인성론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한 주가 지났는데도 칠판을 하나도 안 지웠다, 그죠? 그대로 참 잘 보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막바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중국 철학,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써보고 싶은 책이 있어요. 지난 방학 때도 제가 그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중국 철학사 책이에요. 중국 철학사 책. 그래서 유교, 불교, 제자백가, 도가까지, 도교까지 이렇게 다 아우르는, 그리고 그걸 불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전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최고급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면 다 거기에 도전을 한 번씩 해요. 왜냐하면 불교하고 유교하고 서로 색깔이 너무 달라서 이걸 두 개를 다 하는 사람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유교나 중국 철학을 한 10년 이상 가르쳤습니다. 전공을.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었는데,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면 중국 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인성론이에요. 인성론. 지난 시간에 잠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심성론이라고도 합니다. 심성론. 사람의 어떤 본질에 대한 이야기, 나의 핵심에 대한 이야기. 예, 그리고 이 성자가 이제 나오는데, 이거 사람 인자 다 아시는 거고, 마음 심자 다 아시는 거고, 이게 심장에서 연유한 글자잖아요. 심장, 이렇게 심장 생긴 거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 성자는 이게 마음 심자입니다. 그리고 날생자, 날 때부터의 마음, 가장 본질적 마음, 가장 본질적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기에 성의 대척점 비슷하게 붙는 글자가 정이라는 글자, 초코파이. 네, 초코파이. 요 글자를 보면 요게 날생자, 그 다음에 요게 마음심자 같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게 육다롤이라고 해서 이게 고기육이에요. 네, 고기육. 그러니까 돈 생각하는 마음, 물질 생각하는 마음. 그러니까 저거는 약간 오염된 마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저 성이라고 하는 거는 본질적 마음,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마음이 그렇게 나뉘어져 있느냐? 안 그러면 그게 하나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게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국 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예요. 그게 이제 율곡, 퇴계 이런 데까지 다 옵니다. 우리나라까지 전부 다 올 정도로. 그런데 그냥 이 얘기는 지금 하는 건 아니고, 이 정이 정감할 때 그 정이에요. 그러니까 감정.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이성적인 거. 이렇게.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왜? 저게 나중에 이제 불성이 돼요. 불성, 본성, 자성, 이렇게 해서 전부 저 성에 대한 개념들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 한 글자를 얘기하면 저 성자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성론. 인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왜 신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까? 서양 같으면 신의 문제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신의 문제가 없어요. 여기는 인간의 문제를 얘기해요. 인간은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인간의 핵심은 뭐냐? 너의 본질은 뭐냐? 그 얘기가 동아시아 철학의 가장 핵심입니다. 왜 신 얘기를 안 하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어요. 중국은 신을 버렸다. 원래는 신을 굉장히 간절하게 믿고 있었는데 신이 뻥커라는 걸 알게 됐다. 신이 뻥커라는 걸 알게 됐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코로나 같은 게 한번 유행을 딱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 교회가 도움이 안 되는구나. 신이라는 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신천지나 무슨 교회나 이런 데서 정부에서 통제를 해서 그런 거고, 중세에는요, 흑사병 돌 때 전부 성당으로 갔어요. 그게 중세 유럽이 쑥대밭이 된 이유입니다. 전염병 확산 속도가 급격하게 늘어나죠. 왜냐하면 자기 안 죽으려고 가서 기도하는데 그게 자기만 왔어? 떼거리로 막 득달같이 쫙 오니까 거기서 계속 확산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신천지도 만약에 이번에 정부에서 안 막아줬으면 14만 4천 명 다 찼어. 한꺼번에 다 갔다니까. 한 방에
구원될 수 있었는데 아유 안타깝지.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신이라는 게 별게 아닌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럼 내가 신을 믿으면 나는 일단 빠져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리두기를 하는 일반 시민보다 종교단체에 간 사람이 더 걸려. 누구 말 맞다나 지금은 종교가 사회를 걱정할 때가 아니고 국민이 종교를 걱정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발 좀 자제해 주세요. 뭐 이러면서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그럼 불교도 비슷한 거 아니냐? 불교는 안 그래요. 불교는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 불교가 뭐 코로나를 걸렸냐 안 걸렸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불교는 지금 살았을 때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느냐. 동아시아 종교의 특징들이 그거예요. 동양 종교의 특징이 인간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네가 행복하냐에 대한 문제예요. 초점이. 죽은 뒤에 뭘 어떻게 되고 신이 나를 보호해주고 그게 초점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복 문제. 지금 행복할 수 있다면 죽은 뒤에 사후세계가 있으면 거기서도 행복할 수 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새지. 딱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의 본질은 사실은 저거예요. 부처님이 왜 출가하셨어요? 행복, 완전한 행복과 자유를 찾아서 출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따라서 배우려고 하는 게 스님들인 거예요. 근데 종교가 나중에 이제 불교가 제도 종교화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뭐 가피나 뭐 축복이나 이런 식 개념들이 자꾸 덧대지는 거지 실제로 본질은 저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이 존재하는데 불교는 그게 플러스 알파로 들어오는 거고 유신론적 종교는 신에 대한 절대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같이 무슨 이런 집단 전염병이 생겼을 때도 사람들이 신이라는 게 과연 방패막이가 될 수 있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옛날에는 이런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이때는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이때는 신에 대한 의심을 어디서 시작했을까? 제일 중요한 게 전쟁이에요. 전쟁이 났을 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기냐? 윤리적인 사람이 이기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을 믿는다고 더 이기냐? 이제 그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처음에는 신을 절대적으로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왕권 신수처럼 신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지배를 해요. 그래서 이 하제라는 게 뭐냐면 하늘에 상제가 있어. 옥황상제 같은 상제가, 옥황상제라는 말은 송나라 때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옥황상제라는 말은 정확한 건 아닌데 그냥 알아듣기 편하게 말씀드리면 옥황상제 같은 그런 상제, 하늘에 있는 제가 위에 있기 때문에 상제예요. 위에 있는 제가 아래 하제한테 야 밑에 거는 네가 알아서 책임져. 그 대장이 일종의 황제예요. 그게 하제. 은나라 때는 그걸 하제라고 표현을 해. 하제. 왜냐하면 황제라는 표현은 진시황이 처음 만들기 때문에 저 때는 표현이 없었어요. 그래서 위에는 신이 있고 밑에는 하제가 있는 거예요. 주나라 때도 내나 그렇게 가요. 그래서 주나라 때는 이 황제에 대한 표현이 천자입니다. 하느님 아들. 하느님 아들. 예수만 하느님 아들이 아니에요. 주나라 때 저 황제들, 그러니까 천자들이 다 하느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상 대리권자야.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정신에 대한 권리까지 다 있어. 너넨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것까지 전부 다 차단할 수 있어. 차단할 수 있어요. 그게 그런 것도 차단이 됩니까? 차단이 돼요. 차단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잖아요. 역모 같은 걸 일으켰으면 아니 약사발 내려와서 고문당하고 죽는 것보다 그냥 자살하는 게 제일 편하다니까요. 그런데 와서 잡혀와라 그러면 자기가 자살하려다가도 잡혀간다니까요. 그리고 고문 다 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다 이유가 조금씩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설명을 조금만 더 길게 하면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금방 견적이 나옵니다. 단 그것까지 할 시간은 없어. 우리는 딴 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지금 1년도 훨씬 넘게 했는데 아직까지도 여기까지밖에 안 왔고 오늘 지금 하는 데가 어디냐면 저 은나라 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또 기어 올라가 가지고
한나라 때까지 불교 넘어오는 데까지 했는데 왜 다시 은나라로 올라갑니까?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범주를 묶는 거요. 순서대로만 쭉 하면 이게 헷갈려요, 나중에. 그래서 비슷비슷한 것끼리 덩어리끼리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자. 그래서 그 사람은 정신과 물질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나라 때까지 가는 거고, 주나라를 개국한 사람이 문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문자 쓰는 문왕. 문왕. 그리고 나중에 완성시키는 사람 무왕. 딱 힘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문왕 얘기를 보면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시경에 대하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문왕은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예수나 무하마드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좌우에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좌우에 있다. 딱 같은 구조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거기서 이렇게 받아서 땅에 내려와서 내가 황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심적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주나라 때, 주나라가 두 개의 주나라가 있어요. 주나라가 굉장히 이게 오래된 나라입니다. 지금부터 기원전 1000년에서 200년대까지. 여기가 언제냐면 진시황, 진나라 들어설 때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 800년 간 나라예요. 800년 간 나라.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맨 처음에는 호경이라는 데가 수도였었고, 거기서 이제 좀 절단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서주가 호경 시대를 서주라고 그러고 한번 천도를 해요. 이제 포사라고 하는, 포사 아세요 혹시? 포사? 얼굴 이쁘기로 아주 유명한 포사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걔가 뭐 이게 비단 찢는 소리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비단 찢는 소리가 좋대. 비단 찢는 소리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웃지 않는 미인이에요. 얼음같이, 얼음 공주지. 근데 유일하게 이렇게 듣기 좋아하는 게 비단 찢는 소리하면 살짝 웃을까 하는데 웃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봉화가 잘못 올라와가지고 군대들이 막 이렇게 휘둘리니까 막 이렇게 막 수도로 막 군대들이 모이고 이러면서 막 혼란스러우니까 그거 보면서 웃었대. 뭐 변태요? 그래서 왕이 저 주나라 천자가 그거 이제 웃게 하려고 자꾸 봉화를 올려요.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됐겠어요? 진짜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유목민이 쳐들어왔는데 봉화를 올리니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골로 가서 옮겨요. 낙양으로 수도를 천도를 한다고. 그게 이제 포사인데, 저는 사실 이런 식의 스토리들을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각 나라 망할 때 보면 뭐 포사만 나오는 게 아니고 뭐 달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저기 양귀비 나오고 뭐 어떻게 하는데, 여자는 실권이 없습니다. 이것들이 지그들이 잘못해놓고 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아니, 비단 찢는 소리를 좋아할 수도 있어. 누가 찢으래? 그 얘기는 뭐냐면, 비단 찢는 소리를 좋아하니까 그걸 자꾸 찢는 바람에 국고가 탕진됐고, 그 다음에 자꾸 봉화 같은 걸 오갖고 사람들 이렇게 혼란한 그런 퍼레이드를 보면서 야, 되게 재밌어요 이러니까 그걸 계속 해줘가지고 나중엔 군사를 동원할 수 없었다, 이런 건데, 그거는 남성주의적 기록입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남녀차 속에서 여성을 비하시키고 모든 책임을 여자한테 전가시키는 그런 거예요. 우리 이게 유교나 동아시아 문화의 어떤 굉장히 비열한 행태거든요. 저는 거기에 이제 분노를 금치 못하는데, 우리 조상들도 그랬잖아요. 뭐 임진왜란 때, 안 그러면 저 몽고 전란 때 그때 여자들이 이렇게 잡혀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오면 그건 네가 지가 못 지켰지. 그럼 여자가 끌고 가는데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여자가 뭐 잘못된 일을 당하면 그건 네 책임이다. 요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성희롱을 하면 옷차림이 그래서 그렇다. 뭐 하고 다니는 행색이 그렇다. 행색이 그렇다고 그렇게 하는 게 정당화되는 게 아니오. 행색은 자기 마음이지.
아니 그렇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한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건 진짜 안 좋은 행태예요. 그래서 약자를 뭐라 할까 이렇게 방패막이로 해서 자신의 정당화시키는 아주 안 좋은. 그래서 서쪽 호경에서 수도할 때 이거를 이제 서주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 넘어오면 이걸 동주라 그래요. 동주라고. 그래서 이 동주 시대가 이제 낙양으로 수도가 여기서 이제 관중으로 처음으로 이제 문화의 중심이 관중 쪽이 되는 거예요. 저 낙양 쪽에 또 옆에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장안이 있어요. 낙양 장안. 여기가 이제 서면이라고 하는데 서쪽에 있어서 그걸 섬서성이라고 그러는데 그쪽 이제 세력으로 점점점 이제 역사의 중심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포사가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옮기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 동주 시대를 두 개의 시기로 나눠요. 하나가 춘추 시대, 하나가 전국 시대. 들어보셨을 거예요. 춘추 전국 시대. 예. 그래서 춘추 시대가 먼저 있는 거고 그게 언제냐면 770년부터 403년까지가 춘추 시대. 이게 좀 이런 역사 얘기하면 좀 복잡한데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들어볼 만해요. 이게 되게 재밌어.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봉건제 국가이기 때문에 낙양에서 저 천자가 있으면 주변에 다른 나라들을 전부 이렇게 제후들한테 띄워줘. 봉건 영주처럼. 중세 봉건 영주처럼 네가 띄워줘. 그러면 걔가 군사권도 있고 자치권들을 다 가지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광역시 시장이야. 딱 내가 다 하는 거야. 도지사 뭐 이거 내가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 처음에 띄워받았을 때는 여기가 수도잖아요. 수도 중심이 좋지. 그렇지 않을까? 딱 봐도 서울에 못 있으면 경기도 안에 있는 게 좋지.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서울시장하고 경기도 도지사는 대선 후보로 자꾸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고 뭐 제주도지사나 아니 뭐 어디 지역을 폄하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주도지사나 강원도지사는 대선 후보로 거론이 안 되잖아요. 나만 그렇게 생각해? 아니 역사적으로 계속 우리가 그래 왔잖아요. 그러니까 비중이 다른 거죠. 분명히 같은 급인데 이건 분명히 같은 급이지만 같은 급은 아니지. 체급이 다르지 완전히.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근처의 귀족들이 좋은 땅을 받았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 역사가 흘러가면 변방 받은 놈이 땡 잡은 거예요. 왜? 변방을 받으면 확장이 가능하대. 이렇게 넓혀갈 수 있어. 근데 옆에 있으면 이미 꽉 찼어. 땅을 넓힐 수 없어. 더 어떻게 움짝달싹 개발도 못해.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특징이 그거잖아요. 용산 빼놓고는 용산에 저 KTX 기차 뭐 창고 같은 거 그거 외에는 개발할 수 있는 데가 서울에 거의 없죠.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재개발을 하려면 그거 동의받고 어쩌고저쩌고 아유 그러다가 내 임기 끝나지. 빈 땅이 있으면 거기서 하다가 대박이 나면 상황이 급변하는 거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변으로 변두리로 나간 사람이 처음에는 개뿔도 아니었는데 역사가 흘러가다 보니까 걔네가 등치가 커지고 안에는 이게 좀 찌리해집니다. 이게 좀 찌리해져요. 근데 춘추시대에는 막 이렇게 막 팍 터지게 싸우기 시작하는 왕권이 약하니까 여기서 두드려 맞고 천도했을 정도니까 상태가 별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국지에 맨 마지막 한나라가 있기는 한데 황제는 유명무실하고 뭐 동탁이라든지 원소라든지 뭐 이런 군웅들이 힘을 쓰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런 시기로 접어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전쟁이 상시로 벌어져. 전쟁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노자가 그걸 정확하게 지적을 잘했다고요. 뒤통수 까는 거예요. 뭐 이렇게 선전포고하고 뭐 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가장 비열하게 뒤통수 쳐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인간의 지력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고 신에 대한 믿음은 쓸모가 없어요. 신을 믿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제갈량 같은 경우가 어떻게 해서 이름이 나는지 아세요? 제갈량 하면 막 신출기문하고 뭐 이런 거 같죠. 제갈량이 중국 역사상 첩보전에 가장 능한 사람이 제갈량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의 SS 친위대 뭐 이런 거 첩보하듯이 다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이 척후병 전략을 제일 잘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절만 해도 그렇게까지 쓰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전 세계적으로 다 알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갈량이 쓰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신기했다는 거죠. 야, 어떻게 이렇게 하지? 어떻게 쟤는 저걸 알아? 신통이야? 첩보야, 첩보. 첩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전부 머리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쪽에 군대를 배치하고 뭘 어떻게 하고 짝짝짝짝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신을 믿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춘추시대 때 이런 전쟁들이 벌어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의 지력, 인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 시대를 보면 춘추시대가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신을 믿었기 때문에 이 상제라고 하는 신을 믿었기 때문에 이 신들을, 이 신 이름입니다. 제가 신 하느님이에요. 이 천도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의 정체가 사실은 이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느님이 보고 와서 우리나라 만사할 때 그 하느님이 제하고 천입니다. 이게 원래 하나라 때 믿던 신, 그 다음에 주나라 때 믿던 하느님의 이름이고, 이거 은나라 때 하느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시경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천생증민이라고 이렇게 많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뭇 사람들, 뭇 백성들을 다 만들었다, 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상제가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이 하민, 모든 백성들을, 이게 여기서는 선이라는 뜻이에요. 백성들을 선하게 만들었다. 선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본성이 항상한 것 같다. 그러니까 성에 대한 개념은 약해요. 신 중심이기 때문에.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 그 개념이에요.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신이 제기도 하고 천이기도 한데 이 신이 옛날에는 절대신이었거든요. 절대신이었어요. 절대신의 속성은 어디든 선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저런 절대적으로 선한 신이 인간을 만들면 그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다라는 생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성선설의 기본입니다. 성선설의 기본. 그런데 이게 논어가 공자잖아요. 공자 때만 돼도 이런 성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신이 역할을 많이 할 때는 이 성에 대한 생각이 줄어요. 이건 인간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신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사람이 점점 회의적이면 이 비율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성과 신은 맞복이에요. 성과 신은. 인간이 점점 합리적일수록 르네상스가 되면 천주교가 골로 가는 겁니다. 유럽의 중세, 그렇게 해서 신중심적 사회가 되면 그러면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거는 작용할 게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때 나오냐면 철학은 신학의 신여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시다발이다. 신이 그렇게 하락하면 하는 거고 신의 당위성을 세워주는 정도지 철학이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중용, 사서 중에 하나예요. 이 시경상서 이런 건 아세요? 시경상서. 사서 오경 할 때 나오잖아요. 시서 예역 춘추. 시경, 서경, 그 다음에 역경, 그걸 삼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예기하고 춘추. 그리고 악기도 있었는데 악기는 사라졌고 나중에 예기의 한 편이 됐다더라. 그냥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리고 사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논어맹자 대학 중용. 그냥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이면 정상적으로 한국에 살았으면 다 몇 번씩 들어봤을 법한 얘기. 그 정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얘기를. 그래서 중용에 보면 이게 공자의 손자인 자사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는 아주 단편적인 글이에요. 원래는 얘기 안에 수록되어 있는 건데 그걸 나중에 뽑아낸 거거든요. 여기 보면 천명지위성이 이게 첫 구절입니다. 중용 수삼구 중에 첫 구절이에요. 하늘이 명한 것이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인간에게 성을 부여했대. 이 신은 착한 신, 절대신. 그러면 이 성은 어때요? 선한 거죠. 이 구조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기독교로 말하면 여호와 야훼가 인류 전체를 만든 거죠. 그리고 단 기독교 논리 구조 속에서는 거기서는 입김만 넣었다. 그러니까 그게 여호와의 일부 속성이냐 아니냐인데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신의 속성이 들어온 게 성인 거예요. 신의 속성이 들어온 게 성이야. 어려워요? 아니야. 이게 별로 안 어려워. 네, 별로 안 어려워. 잡아. 천이라고 하는 하느님이 성을 인간을 만들고 인간 안에 가장 본질이 얘인 거야. 우리 안에서 가장 본질이 얘인 거야. 얘를 여기다 박아놓은 거야. 하나씩. 타코야끼에서 문어 들어가듯이. 하나씩 박아놓은 거야. 그게 성이야. 그리고 이거는 신이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본질적으로 선한 거래.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거, 본질적인 거고. 봐봐, 그냥 이렇다라고 구조를 이해를 해보세요. 이렇게. 그런데 춘추 시대가 열리면서 점점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뻥커 아니야? 야, 신에게 기도한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닌데? 완전히 골로 가고 있는데? 신에게 이기는 게 아니고 신에게 기도하는 그 돈으로, 그 예산으로 무기를 만들든지 전략을 짜든지 안 그러면 병법을 익히든지 이게 오히려 나은데? 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성이 이 연결 구조를 끊고 독립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도대체 인간이란 건 뭔가? 이렇게 신과 연결되는 인간이 아니고 그냥 인간이라는 건 뭔가에 대한 생각들을 하기 시작해. 그리고 저건 진짜 연결돼 있냐? 에 대한 생각을 해. 점점 밑에 비중이 커지면서. 그래서 공자 때만 하더라도 뭐라 그러냐면 성상거냐 습상어냐, 이게 굉장히 유명한 얘기거든요. 성이라는 거는 서로 비슷한데, 서로 날때는 비슷한데 이게 익히는 과정에서 환경, 자연, 아니 그 사람의 환경에 의해서 서로 달라진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태어날 때는 그냥 다 언어가 안 깔려 있어. 언어가 안 깔려 있는데 언어를 익힐 수 있는 구조는 우리 머리에 깔려서 나오는 거예요. 마치 컴퓨터에 윈도우나 이런 게 맥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안 깔려 있고 그냥 빈 걸로 나온 거랑 비슷해. 그런데 내가 한국에서 좀 굴르면 한국말이 깔려. 내가 프랑스에서 굴르면 불어가 깔려.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언어를 학습할 능력 자체가 깔려 있지 않으면 아무리 굴러도 개는 굴러도 말을 못 합니다. 그 자체가 안 깔려 있는 거야, 아예. 근데 우리는 가능성만 깔려 있어. 언어가 다 깔려 있으면, 깔려서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태어나서 어머님 접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렇게 깔려 나온 분도 있대. 부처님이야.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깔려 나왔대잖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 깔려 나온 게 아니고 그 기능만 배경으로 있지 언어는 없어. 선택이 없어. 그러니까 이 나라에 가면 이 나라 말을 하는 거 어렸을 때 거기서 내가 입양을 갔으면 미국에 갔으면 영어를 쓰는 거고 유럽에 가서 그것도 저 국경지대에 있었으면 그러면 프랑스 말도 쓸 수 있고 독일 말도 쓸 수 있고 뭐 이태리 말도 쓸 수 있고 왔다 갔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게 기본 깔려 나왔다. 그렇게 깔려 나온 게 성이래. 그리고 이것까지를 그러니까는 특정 언어는 아니고 그냥 언어 능력을 학습할 수 있는 기능이 성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 거고, 이러면 지금 공자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서로 다 비슷한 걸 하나씩은 갖고 나왔지만 환경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 누구는 한국말을 쓰고 누구는 중국어를 쓰고 누구는 일본말을 쓰고 그렇게. 그런데 어떤 사람도 있냐면 요거보다 조금 더 뒤로 가면 전국시대가 되면 춘추시대보다 전국시대가 뒤에거든요. 그리고 전쟁도 이름부터가 전국시대잖아. 전쟁을 뒤지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신의 주가는 완전히 이게 관리 대상 종목으로 떨어진 거예요. 블루칩에서 그러니까 춘추시대 들어오기 전까지 신은 블루칩이에요. 그러다가 춘추시대 때 이게 조금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주식이 계속 빠지다가 전국시대가 되면 관리 대상 종목이에요. 이렇게. 그 대신에 그것과 이렇게 그래프를 역으로 가는
주가가 하나 있는 거지. 그게 성이에요. 인성론. 인간이란 도대체 뭐냐? 인간의 지적인 거, 합리성. 이건 뭐냐? 이게 X자로 이렇게 교차하는 거야. 그래서 전국시대가 되면 이것은 단순히 어떤 플랫폼, 그러니까 학습 배경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언어를 가지고 나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선론이 돼요. 성은 선이다. 한 글자가 더 붙는 거죠. 그냥 성이면 악일 수도 있고 선일 수도 있고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닐 수도 있잖아.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어. 그리고 이게 하필 또 양화편에 나와요. 논어에서 되게 재밌는 사람이 양호라고도 하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사람입니다. 공자를 주워 박았던 공자도 한 펀치 하는데 참 악연이거든. 3번의 악연이 있어요. 양호가 그 당시 실력가인 노나라의 실력가인 객시 집안의 가신인데 그때는 이 가신이 거의 다 해먹고 있을 때예요. 이 사람이 거의 다 이렇게 탁 하고 이제 좀 똘똘한 사람들을 해서 연회를 베풀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좀 모으려고 연회를 베풀어. 근데 공자가 그때 젊은 나이예요. 그래서 나 어떻게 좀 해가지고 성공해 볼까 그래갖고 거기 그런 연회 장소에 갔어. 그랬더니 양호가 너 같은 놈 오는 데 아니야. 이렇게 개망신을. 야 어디 쓰레기 같은 게 왔어? 이씨, 너 초대장 있어? 이렇게 개망신. 전후 맥락상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약간 맞은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 분위기가 있어. 공자가 한 주먹 합니다. 등치도 크고 아버지가 무관 출신이라 가지고 한 주먹 하고 그러는데 좀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많이 남지. 그래서 나중에 공자가 좀 뜹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공자가 떠. 그러니까 양호가 이제는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양호보다 높다는 게 아니고 사람을 다르게 보는 거야. 그때만 해도 이제 찌리한 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어디 어린 놈이 이러다가 이제 조금 쟤는 내 밑에 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갖고 양호가 한번 오라 그래. 근데 공자가 그때 또 어렸을 때 당한 게 있어가지고 안 갑니다. 안 가, 씨. 내가 너하고는 다시는 뭐 이런 게 있어. 그랬더니 양호가 공자가 또 예의 차리고 뭐 이러잖아요. 양호가 돼지를 삶아서 보내요. 돼지고기를. 그렇게 이제 윗사람이 주면 아랫사람이 답례로 와서 인사를 해야 돼.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도 윗사람이 뭐 선물 보내주면 문자라도 보내야 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답례를 해서 와야 돼. 근데 가희가 너무 싫었는가 봐. 진짜 죽기보다 싫었는가 봐. 저는 개인적으로 공자의 이런 성격을 되게 좋아합니다. 인간적이잖아. 가기 진짜 싫었는가 봐. 그래가지고 제자들한테 시켰는지 어쨌는지 양호가 출타했을 때 가는 거야, 그 집에. 그래서 아유 내가 왔는데 안 계시네요. 미안합니다. 아유 잘 받았습니다. 이러고 가는데 오는 양호를 만난 거요. 진짜 드라마틱하지. 그래서 너 좀 와보라 하니까 왜 안 와? 제가 나중에 가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끝나요. 참 악연이다, 악연. 그렇게 또 찌그러지고. 근데 나중에 양호라는 사람이 너무 열심히 있어서 이게 또 약간 너무 자기적으로 하고 밑에 사람을 이렇게 좀 이렇게 갈취하다가 쫓겨납니다, 나라에서. 그리고 공자도 나중에 이제 공자가 대사고 요즘으로 말하면 법무부 장관 뭐 이런 정도까지 하다가 이제 위에 사람하고 뜻이 안 맞아가지고 던지고 나서 그때 공자가 던진 건 진짜 공자 인생에서 제일 잘못한 걸 아마 죽을 때까지 후회했을 거예요. 근데 55세 때 던졌는데 사표내면 바로 취직될 줄 알았는데 취직 안 돼요. 그 사표 자기 저 추천서를 자천권을 들고 전국을 이제 다니면서 나 써줄 사람 없어요. 이력서, 자소서, 이력서 뭐 이런 거 계속 다녔는데 55세부터 68세까지 다녀요. 14년 동안. 14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그때 아마 공자가 그 생각했을 거야. 내가 그때 그 사표만 안 떠넣었으면 막 이러면서 이 시절이 되게 재밌어요. 근데 그게 광땅에서 광땅을 지나는데 공자하고 또 양호하고 생김새가 굉장히 비슷하대요. 그것도 저주받던. 근데 그 광땅 사람들이
아, 공자가 되게 못생겼어요. 짱구고 키는 큽니다. 짱구고 이게 그래서 공자를 별명이 옛날에 짱구거든요. 짱구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광땅 사람들이 양호한테 뒤지게 당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공자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 짓고를 해가지고 요즘 취지가 안 돼. 내가 자소서만 한 200번 쓴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지나가는데 그 광땅 사람이 저 양호다 어떤 놈이 또 이래가지고 그 광땅 사람들이 너 가지마 씨 이래가지고 이게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동요하는 거예요. 나중에 선생님 이러다가 우리 골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하늘이 나에게 주나라의 문화를 나에게 줬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걸 계승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없애려고 하지 않으면 광땅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버텨. 요즘 말로 하면 존버지 존버. 그래서 결국 그게 제자 통해 가지고 야 나 아니라고 쟤네한테 좀 얘기 좀 해. 이래가지고 겨우겨우 풀려난다고. 그게 저 양호예요. 되게 재밌어. 이 논어나 뭐 이런 얘기해도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데 그런 스토리들이 있어. 근데 하필 또 제목 자체가 양호편이야. 양화가 양호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 얘기가 나와. 거기에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논어에서 유일하게 성에 대한 구절이 나오는 게 이 딱 한 구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공자 시대만 해도 성이라고 하는 게 천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천은 쉽게 말해서 주가가 굉장히 높았구나. 그런데 맹자 시대가 되면, 맹자나 순자 시대가 되면 완전히 상황이 뒤집어지죠. 완전히 뒤집어지죠. 그래서 공자 제자들 중에서, 공자의 손제자 중에서 뭐 칠조계라든지 뭐 세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성이 결정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성의 속성은 결정적이지 않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냥 학습 능력이 깔려 있고 어떤 언어를 배우는 거는 사실은 그건 후천적으로 익히는 것과 관련된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정해진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판단하는데 이제 전국시대가 되면 상황이 급변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 마저 해드리고 끝낼게.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으니까. 여기를 이제 춘추시대라고 하는 거는 공자가 춘추라는 책을 지어서 그래요. 춘추가 이게 봄, 가을이잖아요. 1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봄, 가을이래요. 농사 짓는 세상에서는. 그건 뭐 딱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춘추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큰 사이클로 보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역사. 그리고 인간의 역사 이러면 연세가 되는 거예요.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지나온 경력이 아니고 세월, 시간 이렇게. 그리고 이 춘추라는 책이 언제부터 써졌냐면 772년부터 481년까지의 역사 기록이에요. 근데 저거를 편년체라고 그래서 일기나 신문 같이 쓴 거예요. 이날에는 뭔 일이 있었다. 이날에는 뭔 일이 있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제가 왜 다시 중국 한나라 때까지 내려왔다가 불교가 넘어오는 데까지 얘기했다가 다시 위로 끄집어 올리냐면 범주 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오는 기사들을 가지면 내용을 통합해서 볼 수가 없어요. 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지금도 뭐 SNS나 이런 데 포털 같은 데서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 코로나 사건 그러면 아니면 뭐 트럼프 발언 뭐 이러면 매일매일 것도 있지만 묶어서 나오잖아요. 덩어리로. 왜?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돼야 되거든. 그래야 정보가 정확하잖아요. 매일매일 것만 있으면 사람이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역사 구조가 타당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나온 사람이 전한시대 때 사마천이에요. 그래서 사마천은 범주별 역사. 그걸 기전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기라고 하는 거는 황제와 관련된 기록. 그 다음에 전은 전기. 어떤 영호걸, 안 그러면 위인 전기할 때 그 전기.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그걸 기전체라 그러고 이걸 편년체. 이렇게. 그리고 전국시대라고 하는 거는 요 끝나고 403년부터 진시황 통일 때까지가 전국시대. 이때 팍 터지는 전쟁 시절. 왜 전국시대라고 하냐면 싸움도 많이 했지만 전한시대 때 유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국책이라는 책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책 이름입니다. 춘추라고 책 이름이고 전국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 그 책 이름에 따서 전국이에요. 그래서 인성론 얘기를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봤느냐.
그리고 인성론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맹자와 순자입니다. 그리고 그 맹자의 대론자로서 그 유명한 고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기에 얽혀 있는 진기한 이야기들 언제 또 하겠어요? 만 정리하면 왜 인성론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인성론만 정리가 되면 중국 불교사는 거의 날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불교하시는 분들이 중국 불교를 자꾸 어렵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인성론에 대한 배경이 약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불교 안에서만 답을 내려고 하니까 실제로는 불교 밖의 영향이 불교 안에 작용을 한 거거든요. 중국 불교가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천태화엄 선이에요. 천태종. 저 천태종 아닙니다. 중국의 천태종. 고려시대까지 있었던 천태종. 천태종, 화엄종, 선종이거든요. 이게 전부 인성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성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사실 저런 거를 그냥 학교에서 수업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인성론 배경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철학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뭐냐? 그럼 인성론이에요. 인성론. 그리고 저 인성론을 잘 알면 유교도 바로 됩니다. 유교, 도교까지도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비슷한 거 가지고 자꾸 카드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정밀하냐 아니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느냐 저렇게 보느냐의 차이인 거지 실제로는 네가 뻔한 견적 나오는 거고 어려운 건 사실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거 왜냐하면 이게 2500년 전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대단해봐야 뭐가 대단하겠어. 시대 배경을 잠깐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춘추시대, 전국시대 이렇게 되는데 춘추시대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왕 눈치 보면서 싸우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는 천자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 거고 그 밑에서 눈치를 보면서 그래서 춘추 오패라 그래요. 오패라고 그래서 이제 제나라 환공, 그 다음에 초나라 장왕, 진문공, 진나라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그 진나라가 이제 깨지면서 나중에 전국시대가 되는 거거든요. 초나라의 장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강남의 초나라 장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제나라 산동성 쪽에 제나라에는 이제 환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환공? 관포지교 할 때 그 관중이 모셨던 게 이 환공이에요. 환공. 그 다음에 이쪽에 진문공. 이 진은 이 진자입니다. 이 진자를 쓰는 진문공이 있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오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월나라가 있습니다. 월나라 밑에가 월남입니다. 베트남 월남. 월남. 월나라 밑에 있어요. 월남이야. 월남. 여기에 이제 오왕 부차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 이제 월왕 구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치고받고 맨날 싸워요. 이게 사실은 초나라가 좀 더 위로 올라와야 되고 이렇게 맨날 싸워. 그래서 5월 동주라는 동, 순망치한 잇몸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지그들끼리 계속 싸웁니다. 저 5명이 이제 가장 잘 나가는 이 춘추 시대를 대표하는 그 춘추의 5명의 패자라 해서 오패라 그래요. 오패가 뭐냐면 이걸 다 정복하진 않은데 힘이 있어서 줬다 폈다 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나 안 그러면 시진핑 같은 게 패자입니다. 패자. 다 먹고 들어오는 건 아니야. 근데 눈치를 봐야지. 눈치를 봐야지. 전 세계 패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패자겠죠. 그리고 이제 지역 패자들도 있어요. 뭐 푸틴 대통령도 있고 시진핑도 있고 뭐 이렇게 이해가 대충 되시죠? 그런 패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황공이라는 사람은 그 관중포숙을 썼었던 사람이고 뭐 여기에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 장왕도 멋있는 사람이에요. 초나라 장왕. 저 얘기 보면 뭐 기가 막힌 얘기들이 있죠. 왕이 되고 3년 동안 술만 먹었대. 내리 술만 먹었대.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술 먹으면서 그랬거든요. 입이라도 뻥끗하면 죽는다. 누구든지 말하면 죽어. 이러고 3년 동안 먹었는데 말을 하는 놈이 없더래. 죽을까 봐. 이제 3년이 지나니까 나라가 개판이 되니까 한 사람이 죽을 각오를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대놓고 말은 못하겠고 3년 동안 어떤 새가 있는데 울지도 않고 날지도 않고 있다. 뭐 어떻게 좀 해봐라.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초나라 장왕이 참 멋있지. 술잔을 탁 던지면서 했다는 얘기 그거예요. 한 번 나르면 하늘 끝까지 올라가고 한 번 울면 천하가 진동한다. 딱 그리고 술 딱 끊고 그때부터 정사를 시작하는데 그 3년 동안 사람을 본 거예요. 누가 쓸만하고 누가 쓸모없는 놈인가를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 막 딸랑거리고 있었겠지. 딸랑딸랑 막 이렇게 거리고 있었겠지. 그래서 싹 숙청하고 쫙 몰아서 밀어붙여서 천하의 패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시대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 이 부차, 구천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 이게 손무, 오자서, 손자병법 요 밑에 부리면서 쓰는 사람이고 요 구천이 와신상담할 때 쓸개 빨아먹으면서 이 구천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난 저런 사람 처음 봤다니까. 예. 부차가 초나라를 나중에 치고 들어가니까 이 구천이 여기를 공격하거든요. 이 뒤치기. 집 비었을 때 빈집 털기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부차가 결국 나중에 상처 입고 그게 발가락에 상처 입고 골마서 죽어요. 사람이. 그러면서 자기 아들한테 아들이 함녀요. 함녀. 함녀. 들어봤을 거예요. 오왕 함녀. 이 아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를 죽인 건 구천이니까 구천을 네가 꼭 복수를 해라. 라고 해서 저 함녀가 또 오자서하고 손무 이런 사람들 이렇게 잘 써가지고 이깁니다. 그래서 구천이 제표요. 제표. 그래서 그걸 이제 죽여야 됩니다. 이러니까 이 구천이 또 잘 켜요. 잘 켜. 그러니까 너무 기니까 아버지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살려줍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거기서 이제 약간 노비 비슷하게 이렇게 왕실에서 이렇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어떻게 해서 풀려나는지 아세요? 난 저런 거 보면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싶어. 왕이었던 사람인데 함녀가 아프니까 저게 이제 낫겠나 안 낫겠나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때 구천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함녀의 응가를 먹습니다. 이걸 맛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딱 먹고 나을 병입니다. 이렇게 해버려. 그러니까 함녀가 딱 보니까 저걸 먹을 정도면 쉽지 않은데 이건 누가 봐도 쉽지 않은데 그래갖고 사람을 신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한테 너네는 먹을 수 있겠냐? 이러니까 그건 뭐 그렇게 합리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꼭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면 뭐 나중에 하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풀어줬잖아요. 풀어주니까 집에 가갖고 계속 쓸개 먹고 있고 쓸개 빨면서 매달아 놓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 함녀가 되치기 당하죠. 함녀가 구천 잡으러 갈 때는 와신, 그러니까 장작 쌓아놓고 거기서 자가지고 끊임없이 자기를 이렇게 노력해서 결국 얘를 이겼고 구천이 이길 때는 쓸개 먹었다는 거잖아요. 쓸개를 계속 아침마다 빨면서 네가 당한 치욕을 잊지 마라. 그렇게 결국 함녀를 잡아요. 뒤집게 해가지고 잡아요. 그런데 함녀하고는 이제 함녀가 자기를 살려줬으니까 살려주려고 그랬는데 함녀는 저런 구천 스타일은 아니지. 그래서 결국 자살합니다. 근데 여기 이 이야기에 기가 막힌 사람이 등장을 해. 기가 막힌 사람이. 그게 누구냐면 범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범녀. 이 구천의 책사인데 범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대 상황을 좀 알아야 돼요. 춘추전국 시대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국가 개념이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여기로 갔다가 기용되고 저기로 갔다가 기용되고 요즘으로 말하면 스포츠 선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돈이 많으면 뭐 내가 축구구단을 하나 만들면 만수르 같이 뭐 브라질에서 잘하는 사람 뭐 이렇게 해갖고 한 1조 정도를 하면 우리나라 축구팀인데 내 팀인데 전 세계 1등 팀이 나와. 만수르가 그렇게 했어. 그냥 무진장 갖다 박으면 돼. 그럼 그 사람은 국가를 위해서 뛰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뛰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 때 저런 대단한 사람들이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쓰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이렇게 쓰겠다. 연봉이 딱 맞으면 그 사인해가지고 바로 투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개념이 없어. 이때는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저 범녀라는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싹 쓰는데 저 사람이 기용한 사람 중에 저 법녀가 중국의 역사상 등장하는 최초의 매점 매석가입니다. 떼돈을 벌지. 매점 매석이 진짜 돈 많이 벌거든. 그거를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게 저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자 나중에 제자인 자공이 매점 매석을 해서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이 뭘 하는 거냐면 나라를 다 뒤져가지고 미인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부차한테 미인계를 써요. 구천을 살리기 위해서. 그때 들어간 미인이 서시입니다. 그 유명한 서시. 네, 서시. 서시라고 들어봤어요? 이게 서시가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시씨라는 뜻이에요. 서쪽 지역에 사는 시씨라는 애. 원래 빨래하는 애예요. 근데 빨래하다가 이게 인물이 너무 좋으니까 길거리 캐스팅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물이 너무 좋아서 이게 나중에 저 나라가 이제 넘어가잖아요. 오나라에 파견돼 가지고 이제 부차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나라의 재정을 탕진시키는 그런 역할, 스파이지 어떻게 보면 스파이 역할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저 서시가 한번 딱 뜨면 그 빨래터에 딱 뜨면 물고기가 싹 가라앉는다. 그 사대미인 뭐 이런 얘기 중국 가면 그거 있잖아요. 그 치모가 서시예요. 치모, 물고기가 수영하는 걸 잃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가라앉는다. 그러면 내가 그래서 그랬다. 사람이 오는데 물고기가 가라앉지. 그럼 죽으려고 떠오르냐? 당연히 가라앉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저 서시가 뭐 약간 폐병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가슴을 이렇게 손을 얹고 아침마다 이렇게 인상을 찌푸린대. 아프니까. 그게 굉장히 이쁘대. 너무너무 이쁘대. 너무 이쁜 여자가 찡그리니까 그게 이쁜 거야. 그래서 거기서 유명한 고사가 있어. 그게 동시효빈이라는 거야. 동쪽 지역에 쟤는 서쪽에 서쪽에 사는 시씨인 거고 동쪽에도 시씨가 살았대. 그 여자인데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애가 이러고 인상 쓰면 막 넘어간대. 근데 그 동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같은 성씨고 쟤랑 별 차이도 없는데 쟤의 도대체 인기 비결은 뭘까? 이렇게 해서 딱 보니까 이거야. 이러면서 인상을 쓰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그걸 따라해서 인상을 썼더니 얘는 원래 상태가 안 좋은 데다가 인상까지 쓰니까 그래서 지 분수를 모르고 따라한다 뭐 이런 거 할 때 동시효빈이라는 고사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와신 상담도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고 동시효빈이라는 건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 여자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경국지색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법녀가 굉장히 대단한 게 제가 저런 법녀 스타일 굉장히 좋아해요. 저 사람이 머리는 좋은데 A급이 아니야. A급이면 여기까지 안 와요.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이쪽 나라들에서 하지. 그러니까 이쪽 나라에서 장사가 안 되니까 여기 이제 좀 찌부른데 이류로 내려온 거야. 거기서 이제 자기가 대장이 돼서 이제 제갈량 같이 책사를 하는데 참 여러 가지 배워야 된다. 저 구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이 길고 약간 베란다가 돌출됐대. 이게 길고 이게 돌출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약간 타족과 이해가 되죠? 이런 스타일은 고통은 함께 할 수 있어도 즐거움은 같이 누릴 수가 없대. 의심이 많은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때는 같이 딱 할 수 있는데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구천이 함녀를 죽이고 오나라를 딱 이렇게 제끼고 난 뒤에는 법녀는 자기가 매점매석으로 떼돈 번 걸 가지고 바로 빠지는데 사표 내는 거예요. 사표 내는 거예요. 중국에서 제일 재상으로서 유명한 사람이 저 관중, 그 다음에 저 초안지의 소하, 제갈량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법녀는 약간 운치 있는 사람이거든. 이제 다 많이 묵었으니까 나는 빠진다. 바로 사직서 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냐면 서시랑 같이 갔다는 거야. 멋있지.
참 저 낭만적인 행동을 하는. 그러니까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저 당시에 이걸 보면 진짜 별놈이 다 있어. 그리고 이 사람들 말고 여기 진나라, 진목공도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더 들어가요. 다 더 들어가. 그래서 이런 패자들이 활동하던, 그러니까 대장들이 하나씩 나올 때는 이거는 춘추시대라고 하는 거고, 전국시대는 전국칠흥이라고. 이 진나라가 너무 잘 나가니까 진나라가 나중에 쪼개져요. 한위조로 쪼개져. 그래서 이게 이 밑에가 한나라, 여기가 위나라, 위쪽이 조나라. 그래서 여기는 연나라가 있고 제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초나라가 있고 오나라, 월나라, 그다음에 이쪽에 진나라, 이렇게 해서 7개 나라가 되면 그걸 이제 전국칠흥이라고 해서 이제는 7팀만 남아서 이제 박 터지는 거예요. 그 전에 짜잘한 것들은 싹 끝나고, 원래는 저 진이 최강이었기 때문에 쪼개져도 얘는 3개가 얘네들이랑 어느 정도 할만해. 그러니까 이 진이 있었으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통일됐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 진한테 먹혔지. 서쪽 진한테 먹혔지. 그리고 이 진을 사람들이 좋아했기 때문에 이게 위진남북주시대 때도 이 진자를 쓰는 거예요. 이 진이라는 글자 나라는 잘 안 나옵니다. 다 이 진을 써요. 그러니까 이 진에 대한 향수가 있는 거예요. 향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춘추전국시대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혼란 상황에서 각 나라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 당기려고 계속 당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몇 명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국가적인 위치가 달라져요. 어차피 임금이 머리 좋은 건 아니거든. 임금은 사람을 쓰는 사람이지. 임금은 혈통으로 되는 거니까.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제자백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백가들이 백가, 쟁명, 이름을 서로 다투는 거예요. 말은 백가인데 실제로는 그게 구가, 십가거든요. 중요한 거는 유묵법도라고 그래서 유가, 묵가, 법, 그 다음에 도가, 노자장자, 도가, 그 다음에 음양가, 음양가는 음양오행 이런 거, 방술, 술사, 오래 살고 뭐 이런 것, 전보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명가, 논리학, 논리학자들. 논리가 왜 필요하냐 이러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외교 같은 것도 막 해야 되고 서로 치열하게 싸우니까 전쟁도 하지만 이게 외교전도 한다고요. 그때 이제 논리적으로 거기서 이제 공손용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 공손용의 흰 말은 말이 아니다. 백마 비마론, 아주 유명한 겁니다. 흰 말은 말이 아니다. 그걸 가지고 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흰 말은 말이 아니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서 모든 학자들을 깨트렸대. 그 유명한 얘기예요. 희다라는 개념과 말이라는 개념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개념들은 분리되어야지 동시성은 불가능하다라는 걸 논증을 막 하는 거예요. 약을 팔아가지고 학자들을 다 깨트렸대. 그런데 되게 웃기는 얘기가, 그런데 자기가 흰말을 타고 관문을 나가는데, 성문을 나가는데 말세를 내고 나가더래. 왜냐? 그 지키는 사람한테는 그런 거 안 먹혀.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학자를 잡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무대뽀 할매. 그리고 논리가 아주 논리적인 사람을 잡는 딱 한마디가 있어요. 근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상대가. 그러면 그러니까 하면서 지 얘기만 하는 거야. 계속. 논리는 필요 없어. 그냥 자기 얘기만 계속. 그러니까 근계 이렇게. 그러면 논리적인 사람이 속이 터져서 항복입니다. 항복입니다. 이게 명가가 논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국 한자는 논리 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논리학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되는데 이 시기에 잠깐 나오는 거예요. 이 뒤에는 다 뭐냐면 불교처럼, 선불교처럼 직관 이런 걸로 간다고요. 근데 이때는 논리 개념이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종행가라고 하는 것도 있고, 종행가는 가로 세로 가로,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유세하는 거예요. 서로 편 먹어주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 로비스트? 로비스트? 그 다음에 여기에 농가, 농사 짓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잡가. 잡가는 그냥 잡이에요, 잡.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소설가도 들어가기도 하고.
몇 개요? 네,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이거 다 뭐 뒤에 거는 별 필요 없고 요 4개. 4개가 핵심입니다. 4개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자백가를 제자 구가 뭐 이렇게 구가 꽉 찼다, 완전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해요. 그래서 뒤쪽은 좀 들쭉날쭉하고 앞쪽 거 4개가 이제 핵심.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 시장에 나와가지고 나를 기용해 줄 사람, 그리고 없으면 가서 이제 만나서 이렇게 따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에 가장 이적료가 높았고 그 다음에 연봉이 많았던 사람은 순자입니다. 맹자는 땡푼입니다. 맹자는 말만 더럽게 많고, 말만 더럽게 많고, 그리고 맹자는 거의 아마 자기가 혼자서 책 썼을 걸. 순자는 집단지성이에요. 그게 직하학궁에서 제 나라에서 그런 학자들을 모시는 데가 있어요. 따로 거기 리더입니다. 제주. 그러니까 서울대로 얘기하면 서울대 총장, 실력으로 올라가는 사람, 진짜 실력으로서 총장이 되는 사람. 그냥 이렇게 낙하산 말고 그게 순자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제자백가들이 많이 움직일 때 이 성론, 이 인성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논의가 많이 돼요.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천과 성의 관계. 천명지의 성이다. 그리고 천이라는 것이 주가가 하락하면 성이 주가가 올라간다. 여기까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관계가 끊어지진 않아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 천을 처음에는 이 천이 3가지로 나중에 분류가 되거든요. 처음에는 인격천. 그러니까 진짜 신이에요. 신. 그리고 하나는 법칙으로 봅니다. 어떤 원리, 원칙. 야, 신이라고 하는 게 네 맘대로 막 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윤리적으로 살면 그 사람에게 지옥에 보낸다는 게, 신을 안 믿었다고 지옥에 보낸다는 게 말이 되냐? 살인을 저지르고 신을 믿었다고 천국으로 빼주는 게 그게 신이냐?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있지. 뭐 코르테스나 남미나 호주나 아프리카 정복할 때 백인들이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거기서 금을 빼다가 성당에다 갖다 주면 잘한다 이래가지고 또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신이냐?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런 신이 아니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원리일 뿐이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다르마, 법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신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천이라는 말 대신에 니라는 말로 씁니다. 천리. 이렇게 되는 거지. 천리. 그래서 인격천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인격천이라고 하는 게, 이거는 진짜 하늘이 무심타. 이렇게 얘기할 때 하늘이 나를 알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유신론적 신이에요. 그리고 의리천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의리천이라고 하는 거는 법칙이에요. 이건 법칙. 그리고 또 하나의 천이 자연천이에요. 자연천. 그냥 파란 하늘. 자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여기가 점점 이 성이 발전하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중국 신유학의 철학의 목적이 뭐냐면 이 이와 성의 관계예요. 그래서 성리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리학. 성리학. 이 천과 성에 대한 논의들이 이 전국 시대가 되면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공자가 얘기한 게 맨 처음에는 성상근야 습상어냐, 모든 성품이라고 하는 건 비슷하게 태어났는데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 공자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유선유학론. 성이라고 하는 것에는 선도 있고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어. 야, 네 본질에는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그게 이렇게 발현될 수도 있고 저렇게 발현될 수도 있어. 섞여 있는 거야. 선한 게 아니야, 인간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주장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공자식 사고에서 가장 비슷한 사고일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 같은 경우는 좀 더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도가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야,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초월하는 거야. 더 본질적인 거야. 선악 같은데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그게 성이냐? 그 그릇 같은 건데?
네, 그 그릇 같은 건데 어떻게 보면 그걸 담고 있는 건데 그걸 넘어서 있는 거지. 아니 그냥 얘기들이 계속 점점 퍼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논점의 주류였다가 이게 논점의 주류가 되니까 이것은 뭐지? 그 전까지 이거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생각을 안 해본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맹자 시절이 되면 드디어 우리가 아는 성선설이 나오는 거죠. 성선설. 이 성선설하고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이 고자예요. 고자. 이 고자. 고자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선무악. 인간이라고 하는 건 백지 같은 거야. 선과 악이 깔려 있다라고 말하는 게 성유선유악론이야. 그리고 이거는 그냥 백지 같은 거야. 백지 위에다가 네가 이렇게 그리면 되고 저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원래 아무것도 없어. 그리기 나름이야. 흰 도화지야. 흰 도화지. 흰 도화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서양 철학으로 얘기하면 로크하고 비슷합니다. 영국의 경험론학 철학자 로크의 백지설이라고 있어요. 인간은 백지 같은 걸로 태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그 가능성만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교육이 강조가 되죠. 이걸 잘 교육받아야겠네. 성선설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원래부터 좋은 걸 타고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잘 이게 오염만 안 되게 나를 잘 보존만 하면 돼. 내 건 원래 완전한 거니까. 이해가 됩니까? 관점이 달라.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는 싸움이 붙었습니다. 대박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물과 같아. 물길이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요걸 앞에서 이렇게 틀어주면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틀어주면 이렇게 가는 거지. 야, 이게 뭔 결정성이 있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맹자가 뭐라고 받아치냐면, 그래도 거슬러 올라가진 않잖아. 어떤 속성은 있는 거야. 야, 이렇게는 가지, 이렇게는 안 가잖아. 이렇게 받아친다고. 되게 재밌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산의 비유라는 거예요. 우산의 비유. 우산이 소산이야, 소산. 거기 있었는가 봐, 산이. 이런 산이 있었는가 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산이 있는데 저 산이 민둥산이잖아? 처음부터 민둥산인지 알아? 원래는 산림이 우거져 있었을 거야. 그게 그 산의 본성이고 지금 사람들이 가까워가지고 민가가 가까워가지고 다 배가서 민둥산이 된 거는 그는 본성을 잃어버린 거야. 네 본성은 원래부터 완전한 거야. 이렇게. 진짜 그래? 산에 원래 나무가 있어? 태초부터 나무가 있었을까? 글쎄, 그게 또 생각해보면 나름이거든. 결정적인 얘기가 있어요. 이제 맹자가 비유로 드는 게 입자유정의 비유거든요. 그 유명한 입자유정. 우물에 애가 빠지면. 중국이나 인도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물이 지악스럽게 큽니다. 이 둘레보다도 더 크다고 생각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산이 많기 때문에 지하수가 많아서 파면 우물이 나오는데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는 몇 킬로를 걸어가야 우물이 있습니다. 그 공동 우물 하나를 가지고 몇 마을에서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두레박은 없어. 그냥 밑에다가 이렇게 되면 여기다가 자기가 자기 거 두레박 갖고 해서 줄로 당겨가지고 나중에 갈 때 철거해 가야 돼. 왜? 안 그러면 훔쳐가. 아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우물 턱이 없어요. 그래서 물 같은 거 깃다가 보면 애가 이렇게 깨짝깨짝 하다가 호로록 해갖고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 그렇게 빠지면 다 안타까워하고 내일이 아니더라도 건져주려고 하지. 근데 이거 굉장히 깊어서 못 건집니다. 대부분 죽습니다. 네, 못 건져요. 건져주려고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지. 이렇게. 넌 그 마음 없냐? 어때? 맞아요? 그 마음이 있어? 그래요? 그래요? 레이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게 최근 사람이에요. 최근. 그게 이제 중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해서 미국에서 대학 교수를 하던 사람이에요. 그 레이황이 허드슨 강변에서 중국사를 이야기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사를 그 사람이 미국에서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중국사에 대해서 쭉 썼는데 제목이 허드슨 강변에서 중국사를 이야기하다예요. 거기 보면 기가 막힌 얘기를 그 사람이 써놨어요.
내가 중국을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답사를 할 거 아니에요. 역사학자니까. 답사를 하면서 딱 하니까 내가 이런 사건을 진짜 봤다. 목격했다. 그러면서 글을 써. 그래서 우물에 애가 빠졌는데 사람들이 서로 건져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엄마한테 얼마 줄 거냐를 물어보더래. 애를 건지면 얼마 줄래? 이렇게 물어보더래. 그러니까 엄마는 지금 애가 빠지니까 경황이 없잖아. 이게 집에서 불나면 119에 전화해가지고 주소 얘기 안 하고 우리 집에 불났어요. 그러고 끊는다는 요즘이야 발신지 추적을 해서 오면 되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사람이 이게 날아가니까 집에 불이 나도 날아가는데 애가 물에 빠졌어. 그러면 얼마나 경황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얘기가 들어오니까 뭐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하다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경기 끝. 그 얘기를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보니까 아닌 경우도 있더라.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성선설은 연역 논리이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예외가 있으면 이거는 아닌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레이 왕이 얘기하는 주장은 뭐냐면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1억에 한 명이 있어. 그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없겠지. 저는 긍정적이니까. 우리 안에서는 없겠지. 하지만 이런 사람을 계속 늘려간다면 군집을 늘려가면 뭐 사이코패스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그중에 1억에 한 명이만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전세가 60억, 70억이니까 60명, 70명은 있는 거네. 그러면 성이 본래부터 선하다고 네가 어떻게 얘기할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논리 기반은 깨졌잖아. 기독교도 저런 비슷한 논리의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신이 인간을 다 만들었으면 신이 결정을 다 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성이 결정돼서 나와. 우리 같은 사람은 다 성이 결정돼서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이 문제가 있어서 나와.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는 남자인데 내면은 여자야. 아니면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어. 더 웃기는 건 성이 크면서 바뀌는 경우도 있어. 크면서 내면이 바뀐다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남자였고 원래 달고 나온 것도 남자였는데 나중에 내가 남자인가? 이렇게 점점 바뀌다가 나는 여자였네. 매트릭스 만든 워셔스키 형제는 처음에는 형제로 시작했다가 자매로 끝났거든? 둘 다 바꿨어요. 둘 다 형제가. 그래서 자매가 됐어.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오전에는 남자였다가 오후에 여자도 있어. 오후에 여자도 있어. 아니 그렇게 매일같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대. 그리고 한 몸에 두 개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 한 몸에 두 개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 이런 경우를 만약에 신의 실수라고 인정, 한 명만 나와도 신의 불완전성인 거예요. 그 사람이 비율이 뭐 어느 정도 높아야 되는 게 아니야. 레이 황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왜냐하면 연역 논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고 연역 논리를 전개했을 때 한 사람만 안 죽은 사람이 나오면 그 연역 논리가 깨져버린다니까요. 모두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 한 사람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레이 왕이 얘기하려고 했었던 것도 그 한 사람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봐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그러면 너는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이 그렇게 만들었으면 얘는 남자로 계속 살아야 되고 여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신이 실수한 거 아니야? 신이 실수했으면 신은 완전체가 아니잖아.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절대권을 가진 중세시대 때는 그런 사람이 나오면 뻗떡 제거를 해야지. 제거시켜야지. 신의 불완전성에 대한 논의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다종교 사회니까 그런 문제는 없죠. 그러니까 한 명만 해버리면 연역 논리는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진짜냐? 라는 게 있고 이 고자하고 대론했을 때 장 이름도 고자장이에요. 고자장인데 고자하고 대론했을 때 논리 구조를 딱 보면 고자가 설득력이 사실은 더 있어요. 그런데 고자는 책을 안 썼어. 맹자는 책을 썼어. 심히 의심이 갑니다. 왜? 책 쓴 사람이 대부분 불리하다. 생각을 잘 해봐. 이겼으면 그냥 지나간다니까? 흘려간다니까? 뭔가 지면 맺혀. 내가 그때 그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맹자라는 사람이 이게 우기기 대장이에요.
그리고 원래 저 사람이 뜬 게 나중에 당나라 때 뜨거든요. 처음부터 떴던 사람이 아니고 순자는 처음부터 떴고 맹자는 못 떠요. 맹자는 당나라 때까지 가야, 그러니까 한 1000년 뒤에 가야 이 사람이 뜬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있다가 운이 좋지. 그래서 맹자가 뜨는 데 있어서 불교가 역할을 해요. 불교가. 맹자는 이상주의자고 약간 종교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순자는 현실주의자예요. 현실주의자들의 특징이 현실에서 성공합니다. 그 당대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현실주의자들이 조금 없어 보이죠. 왜냐하면 너무 현실적인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사와 관련해서 순자는 제사는 귀신의 일이 아니다. 좀 얼빙한 사람만 그걸 귀신의 일로 보고 교양 있는 사람들은 다 제전으로 문화적으로 이해를 한다. 순자가 쓰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합리적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합리성에서 매력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이상적이고, 그러니까 예수 같은 사람이 먹히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합리성이 없어요. 그런데 먹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상주의자들이 인간의 갈증과 관계돼. 인간이 그런 거를 합리성을 현실에서는 좋아하지만 나름의 그러한 신데렐라 같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계속 있어요. 죽을 때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뭔가 생각들이 있어. 이상적인 생각들. 그게 국가가 힘들 때는, 춘추전국 시대 같이 저렇게 막 싸우고 있을 때는 순자가 100% 먹히는 거고, 사회가 안정이 돼서 뭔가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젊었을 때 막 이럴 때는 몇 푼 더 버는 게 더 좋은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기 좋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이런 게 인간이 사는 건가? 조금 더 나은 거, 뭐 좋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사후세계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지나온 자리에 대한 것도 한 번 더 되돌아보게 되는 거, 이렇게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점점 이상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이를 먹으면 종교적으로 바뀐다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이상화된다는 뜻이에요. 왜? 내가 약해지니까. 그런데 맹자는 그런 속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맹자하고 예수하고 비슷한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대에는 골로 갔다가 이렇게 골로 갔다가 나중에 떠. 나중에 떠. 순자는 현실주의자입니다. 철저하게 현실주의입니다. 그리고 말을 들어보면 다 맞아. 그런데 매력이 없어. 아니, 듣고 있으면 고개가 다 끄덕여져. 근데 매력이 없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시가 윤동주의 서시거든요. 그게 이상주의에서 그래요. 하늘 우러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런 놈이 어딨냐. 하지만 그런 사람을 그리워하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갈증들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맹자예요. 그래서 맹자는 다시 뜨는 거고, 현실에서는 맹자는 약간 실패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오늘로 해서 인성론이 안 끝납니다. 순자가 나오고 맹자의 성선설이라는 게 뭔지 이제 정확하게 그려보면 답이 나옵니다. 어디까지 답이 나오냐면 나중에 화엄하고 그다음에 이 선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요. 선불교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불교 시대가 됐을 때 가장 수혜주로다가 떡상하는 게 맹자예요. 태마주예요. 태마주. 당나라에서 중국 불교가 발전하니까 태마주로서 맹자가 떠. 그전에는 맹자를 성인이라고 하네. 그전에는 맹자를 너도 선생이냐? 라고 씹었던 사람이 있어. 저건 야바웃꾼이지 선생이 아니야. 너도 선생이야? 라고 씹었던 사람이 순자야. 순자가 그렇게 씹었어. 책에 B12자 편에. 순자의 B12자 편에 12명은 저건 야바우다 라고 씹었어. 그런데 맹자가 떡상을 했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순자가 골로 가. 이 두 사람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뜨면 한 사람이 가는,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참 어쩔 수 없는. 순자가 그렇게까지만 안 씹었어도, 그때 그거는 거기서 개만 뺐어도 안타깝지.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아무리 죽은 것 같아도 너무 극단적으로 씹지는 말자. 인간관계를 너무 극단으로 지우시면 안 되겠다. 이런 걸 교훈으로 얻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맹자와 순자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본질과 어떻게 직결되는가, 그리고 이 부분을 이해해야만 결국 화엄과 선이라는 중국 불교의 최대 꽃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황하게 계속 이걸 약을 파는 거고, 약을 팔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잡으러 하는 것 같으니까 또 거기서 또 다른 약을 팔고. 그래서 오늘은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 성선설, 성악설, 그리고 저 성악설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또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했었던 중국의 인성론 문제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분야가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좀 뭐라 할까, 약간 이질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런 거고요. 요즘 얘기로 하면 그렇게 대단하게 어려울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저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게 저 부분을 모르면 중국 불교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화엄종, 선종, 뭐 천태종 이런 것들이 다 저 사고 안에서 움직여서 나오거든요, 결국.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만 이렇게 정립을 하고 들어가면, 생각을 정립하고 들어가면 그게 뭐 보나마납니다. 그리고 중국 불교는 인도 불교하고 달라요. 인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중관과 유식이라고 하는 그런 쪽 대승불교에서는 그게 두 흐름이고요. 그거는 중국 불교에서는 거의 안 먹혔습니다. 초창기에 조금 뭐 삼론종, 그 다음에 섬론종, 법상종 이렇게 먹히다가 근데 나중에 끝나게 되는 거고요. 중국에서 중국 불교 하면 당연히 천태종, 화엄종, 선종. 그리고 굉장히 재밌게도 제가 천태도 대학에서 가르쳤었고, 그 다음에 선은 제가 전공을 했고 선도 가르쳤었어요. 화엄만 못 가르쳤는데 내가 화엄을 꼭 가르쳐보고 싶었지만 노장님이 지키고 있는 바람에 그 과목을 빼뜨려서 제가 들어갈 수 없어서 못했던 거고. 근데 제가 그런 중국 불교들이 자유롭게 되는 게 사실은 이 인성론에 대한 흐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것만 기본적인 걸 익히면, 오늘은 전반적인 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싹 들어보시면 이게 굉장히 쉽습니다. 쉽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저거를 진짜 오랫동안 생각을 했거든요. 오랫동안 생각을 해서 저거야말로 중국 철학의 핵심이다. 제가 만약에 중국 철학색을 쓴다면 저는 인성론을 중심으로 잡아서 전체 줄기를 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중국 철학에서 인성론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불교적 흐름도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게 3대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춘추 시대가 들어오면 이건 신중심적인 세계입니다. 신. 인간이 미약할 때는 언제나 신을 믿어요. 미약할 때. 그리고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위험에 노출돼 있어. 어떻게 뭐 그냥 꼴배다가 이렇게 손이 잠깐 비었는데 그게 감염이 돼서 죽어. 안 그러면 감기 걸렸다가 어떻게 해서 죽어.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인과를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지금은 인과가 분명한데 그 시절만 해도 이렇게 약간 떨어지니까, 문명이 약하니까 인과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죽고 누구는 안 죽더라. 지금은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사인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하지만 예전에는 그 판단이 정확하게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신에 대한 의지가 더 강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신을 다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던 거고, 그 신의 이름이 하느님. 그리고 춘추시대, 전국시대가 되면 드디어 저 이제 동주시대라고 하는데, 그때가 되면 전쟁이 벌어져요. 전쟁 시대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전쟁이 인류를 굉장히 많이 발전시킵니다. 파괴하는 부분도 있지만 급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쟁은 인간의 지력을 극대화시킵니다. 그 전까지는 신만 믿고 있으면 되지. 하지만 전쟁이 나면 신 믿는다고 이길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는 계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전술적인 것들, 그 다음에 공업적인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전쟁이 한번 나면 뭐 전차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실제로 독일에서 전차가 나온 것도 다, 그 다음에 음속기들, 그러니까는 빠른 비행기들 나오는 것 전쟁하고 다 관련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뭐 핵무기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위대한 발견들이 전쟁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통조림도 그렇고,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리고 저렇게 전쟁 상황에서 신이라는 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데 지난번에 코로나 얘기 안 했다고 제가 PD님한테 한 칼 먹었거든요. 왜 시작을 새로 했는데 코로나 얘기를 안 했느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게 코로나 끝나고 녹화 방송이니까 코로나 끝나고 방송이 나갈 수도 있고 나중에 재방송할 수도 있는데 코로나 얘기하면 어떡하느냐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네. 어차피 증거가 남아 있네. 그래서 나 코로나 아닌 것처럼 사실 이렇게 하고 싶었거든. 근데 이런 코로나가 한번 유행을 하면, 이런 집단 질병이 유행하면 종교가 훅 갑니다. 종교가 훅 가는 이유는 뭘까요?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감염이 안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신천지도 그랬었고, 종교가 오히려 더 지금 문제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는 세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너네만 좀 잠잠히 있었으면 이렇게 나라가 안 복잡해졌을 건데, 그럼 예전에는 어땠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전염병이 없었을까? 이런 전염병이 있었는데 신에게 기도했다가 훅 간 사례가 중세 유럽의 흑사병 사건입니다. 흑사병 사건.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왜 죽는지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개념이 없을 때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성당에 다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딱 들어봐도 감염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겠다. 이게 생각이 딱 들잖아요. 지금 우리도 뭐 하는 거냐면 거리를 띄우라고 해서 지금 그래 수많은 사람이 오고 싶었지만 거리를 띄우기 위해서 방청객이 이렇게 지금 거리 두기를 나름 한다고 해서 지금 앉아 있는 거잖아요. 저렇게 전염병이 한번 퍼지면 종교가 이제 붕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당에 열심히 나간다고 더 신이 보호를 해줘서 병이 안 걸릴 줄 알았더니 성당에 열심히 나갔더니 더 빨리 감염됐어요. 사건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믿어야 되느냐? 에 대한 이제 회의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저기 이제 나중에 십자군 전쟁 뭐 이런 영향들이 계속 이제 생기면서 결국은 르네상스가 열리게 되는데 다 아우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교도하고 부딪혔을 때 못 이기면 또 그런 문제들도 벌어져요. 이제 복잡한 얘기니까 그냥 그렇다 치고. 그래서 전쟁 시가 되면 아무튼 인간의 이성적인 게 작동을 하는 거지 종교의 신, 여기서 말하는 건 유신론입니다. 그러니까 유일신, 어떻게 보면 절대신. 신의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절대신이 있고 상대신이 있고. 상대신은 불교나 유교에도 있는 신들은 다 상대신이에요. 그들은 언젠가는 죽고 무상한 존재고 우리보다 셀 뿐이야. 우리보다 셀 뿐이야. 절대신은 안 죽습니다.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신을 믿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별로 대단할 게 없고 이 신을 믿는 종교들이 이제 이슬람이라든지 기독교죠. 중국의 이 하은주 시대 때도 이 신을 믿었어요. 그런데 전쟁 상황에서 기도해 봐야 못 이기더라.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걸프전 때 이슬람이 기도만 가지고 이길 수 있으면 이라크가 이겼겠지. 이라크가 기도를 더 미국보다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을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문제,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개념, 그게 이제 대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춘추 시대 때 점점 그쪽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공자가 전에 양화편 이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때 나오는 게 성상거냐 습상어냐.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서로 비슷한데 타고날 때는 비슷한데 환경에 의해서 바뀐다. 좀 범범한 얘기죠. 그 본질이 어떻다가 아니고 그냥 비슷하게 태어나서 미국가 살면 영어 하는 거고 프랑스가 살면 불어 하는 거고 독일가 살면 독일어 하는 거고 한국 살다 보니까 한국말을 하고 있더라. 이런 정도 얘기예요. 그 본질이 뭐냐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안 돼 있어. 그런데 그 다음 더 치열하게 싸우는 시절이 가면
이쪽은 점점 약화되고 이쪽이 점점 강화되니까 이건 도대체 뭐냐? 인간의 본성, 본질은 뭐냐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게 요 세 가지입니다. 들어본 얘기예요. 그게 맹자의 성선설, 순자의 성악설. 오늘은 사실 이 얘기를 중심으로 지금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고자라는 사람이 성무선무악설. 뭐 결정된 것은 없다. 그냥 백지에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저렇게 그릴 수도 있다. 그게 무선무악설. 그러니까 악으로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근데 맹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성선설이에요. 성선설.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다. 그리고 마치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성악설과 성선설이 대립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성선설이에요. 우리가 성악설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성선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알아. 설명을 들어보면 알아. 그래서 인성문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에는 성악설은 없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왜 맹자는 성선설, 인간은 본래부터 선하다고 얘기했을까?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본래 선한가요? 여러분이 선한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를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논리가 있어요. 모두가 선하다. 그러면 악한 놈은 어디서 생겼냐? 돌연변이든 뭐든 한 놈만 있으면 모두가라고 하는 개념은 존재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두가 선하다라고 말하면 모두가 선하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악한 사람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 악은 본질적인 거냐? 아니면 살다 보니까 맹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살다 보니까 사람이 뒤틀려져서 본질이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우산의 비유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산의 비유. 산이 있는데 소산이 있대. 소산. 이 산이 있는데 여기에 나무가 원래는 이렇게 무성했대요. 무성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베다 보니까 쭉 이게 마을 근처에 있어서 사람들이 쭉 베가가지고 나무도 쓰고 뭐 뗄나무도 쓰고 여러 가지 뭐 집도 짓고 하다 보니까 이게 민둥산이 됐대요. 민둥산이 됐대. 이 민둥산이 된 거는 이 산의 본질이 아니다. 맹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맹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본질은 선이었는데 지금 네가 민둥산이 돼서 악이 된 거는 환경이 거지 같아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저기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맹자는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순자도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좀 있으면 그 얘기를 좀 더 복잡하게 해드릴 거야. 왜 저 사람은 선하다는 데 꽂혔을까? 악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악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선하게 태어나는 게 아닐까? 아니, 지금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사이코패스에게 또 본질은 선한가? 이게 지금까지도 연결된 문제예요. 만약에 본질이 선하다면 사형 반대론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사형 반대론자가 돼야 돼요. 저 사람은 도저히 본질 자체에 문제가 있어. 결함 상태야. 사이코패스고 뭐 소시오패스고 이래서 문제가 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거를 아무리 세금을 들여서 닦아내도 이거는 안 닦여. 그럼 어떻게 돼요? 격리시켜야죠. 격리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죠. 영원히 못 오게 어디에 해놓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을 끝내주든지. 우리나라는 사실 그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은 선고를 하지만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 집행하지 않는 나라. 기독교도 비슷해요. 기독교도 이게 모든 인간은 선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론이 뭐냐면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사형도 그렇고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재밌는데 교육론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선하면 날 때부터 선하면 굳이 공부를 쇠가 빠지게 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선한 그 기운이 잘 발현되도록만 하면 돼. 이미 좋은 건 가지고 나왔으니까. 그게 기독교식 교육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파 방정환이 어린이날을 만들고 어린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리석은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리석은. 어린 백성이 하면 어리석은이라는 거고, 그런데 왜 방정환은 어린이날을 만들고 그러냐면 그 사람이 기독교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교육은 어때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 소질을 잘 발현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걸 좁혀서는 안 된다. 이게 바뀐 교육론이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스님이 아니더라도 빡빡을 깎고 다녔죠. 그리고 교복 입고 여기까지 막 이렇게 꽉 무슨 황태자인 것처럼 여기까지 채워가지고 요거 하나 조금 불렀다 그래서 날라리 소리를 듣던 시절이 있었어. 아니 그렇잖아. 그리고 교복 같은 거 입을 때 이렇게 보면 조금 짧게, 그 짧은 것도 지금 보면 엄청나게 긴 건데 그거 했다고 두드려 맞고, 머리를 약간만 길러가지고 조금 기르면 고속도로를 내주고 이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몸을 이렇게 반듯하게 하면 정신도 반듯해진다라고 생각하던 시절인 거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육체적인 부분을 구속해서 정신적인 것까지 이렇게 반듯하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 그거는 사람은 자꾸 악으로 흐를 개연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차단시켜서 올바르게 만들겠다라는 거고, 지금 교육론은 애들이 자기 소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그냥 이렇게 놔두라는 거잖아요. 거의 방목식으로. 방목식으로. 그러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으면 그거야말로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기독교식 교육론입니다. 기독교식 교육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구속이 많았고, 지금은 이제 풀어주는 위주죠. 어디까지 풀어줍니까? 이게 이제 지금 요즘 들어서 저도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애들을 어디까지 풀어줄 거냐에 대한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보수적인 분들은, 진짜 보수적인 사람은 지금도 사귀면 결혼해야 된다도 있어요. 사귀면 결혼해야 된다도 있고, 아니 아예 조금 이렇게 밑에 쪽 사람들은 동거도 괜찮다도 있어요. 아니 동시에 살고 있다니까. 이 사람들이 세대가 다른 게 아니고 같은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떤 부모는 사귀면 결혼해야 된다도 있고, 어떤 집은 이혼하는 것보다는 동거라도 뭐 특별한 거 아니다 이렇게 보는 집도 있고. 아니 실제로 그게 왜 그러냐면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의 가치관을 쓰는 사람도 있고 새로운 가치관을 쓰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내 자식이 딸인데 혼자서 배낭여행으로 유럽을 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럴 수도 있지도 있고, 그래도 네가 남자면 모르는데 아들이면 모르는데 딸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라니까요. 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관점들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형 문제도 그렇고 교육도 어떻게 할 것이냐도 지금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질에 뭐가 있냐면, 인간은 선인가 악인가? 인간의 본질은 선인가 아닌가? 맹자나 기독교가 둘 다 선이라고 말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생각. 그 신은 누구냐면 이런 상대 신이 아니고, 이 상대 신은 오류가 있는 신이에요. 무오류의 신이기 때문에. 이 절대 신은 무조건 선이래.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도 잠깐 해드린 것 같은데, 뭐 노아의 방주 하듯이 전 세계에 좋은 놈이 없고 나쁜 놈들밖에 없어서 물로 다 쓸어버렸다. 근데 그냥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육상 생물들은 절당히 나도 수생 생물들은 완전히 무슨 영토가 넓어지면서 완전히 대박이 난다. 그러니까는 바다 쪽 주가는 이게 막 천정을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육지 쪽 주가는 절단이 나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될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무슨 뭐 감기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뭐 이게 뭐 한 3, 4월 되면 갈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중동에서도 있고, 뭐 호주에 나왔다는 둥, 이때부터 약간 불길해지기 시작한 거야. 야,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왜 따뜻한 나라에 있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전 세계가 골로 갔잖아. 그럼 골로 갔으면 전부 다 골로 갔느냐? 방에 짱 박혀 있는 바람에 뭐 네이버나 안 그러면 카카오 같은 그렇게 인터넷 포털 광고하는 쪽은 지금 완전히 막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가 주가가 막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조만장자가 나타날 거다. 억만장자도 아니고 조만장자가 나타날 거다. 그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그 아마존의 창립자 대단한 사람이지. 난 진짜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봐요. 아니 뭐 그런 기업을 만들어서 대단한 게 아니고 이혼할 때 마누라한테 40조를 띄워줬다는 거. 야, 그거 진짜 아니에요. 그때 40조였고 지금 훨씬 더 올라갔을 거예요. 그 지분을 띄워줬거든. 40조를 띄워줬어. 와, 어떻게 보면 신사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마누라가 전 세계 여성 부호 중에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지금 그냥 이혼만 했을 뿐인데. 여러분 부럽죠? 네. 1조만 줘도 도장 찍어줄 건데 40조를 줬다. 40조를. 근데 한 번 더 생각하면 나 그 생각도 있거든요. 얼마나 좀 힘들었으면 그냥 좀 참고 살지. 우리나라 그거 있거든요. 소득 수준이 아주 높은 사람은 이혼율이 거의 0%에 가깝다. 싫어도 산다 하는 거거든. 그게 욕하면서 그냥 따로 집 팔 지은들며 산다는 거거든. 근데 야 40조 주면서 몰라. 그렇게 하니까 그 정도 돌파력이니까 저런 기업을 이루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 남편만 싫었겠어요? 쌍방이에요, 쌍방. 서로 그게 친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같이 사업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헤어지게 되는데, 야, 싫다고 40조를 쓸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서로 기쁨을 찾으니까 자기 일에 더 몰두해서 이렇게 대박이 났나? 근데 생각해봐.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진짜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퍼진 거고, 전혀 엉뚱한 쪽에서는 대박이 난 거고. 그 다음에, 아니,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지금 이렇게 뭐 포탈이라든지 안 그러면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는 엄청나게 떡상을 했고, 일반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다 이제 백화점, 뭐 마트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안 되는 거고, 전자상거래로 해가지고 다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그쪽으로 한번 길이 들면 이쪽으로 다시 가기가 좀 귀찮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급격하게 넘어가겠지. 마찬가지예요. 대홍수가 일어나면 바다 쪽 주가는 떡상을 하는 거고 육지 쪽 주가는 절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그게 모든 생물을 쓸었냐? 라고 저 같은 경우는 말하는 거거든요. 모든 생물을 쓰면 바다 쪽 생물도 싹 쓸어가지고 지구를 마그마 상태로 만들어야지. 그럼 모든 생물이 쓸리는 거지. 근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쓸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육상 생물보다 바다 생물이 종류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원래 바다 출신이잖아. 여러분이 인어 출신이잖아.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렇지. 우리가 다 그쪽 출신이에요. 그렇잖아. 인어인데 지금 좀 부담스러운 인어라서 그렇지. 원래 옛날에 다 인어 출신이고 우리가 다 흑인 출신이고 이런 거예요. 다 아프리카에서 시작했으니까. 바다에서 기 나와가지고 아프리카로 오고 뭐 이렇게 해서 퍼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로 퍼지면서 거기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햇빛이 강한 데는 좀 피부가 감고, 이게 멜라닌 색소 때문에 감고, 그 다음에 이제 햇빛이 없으면 이제 좀 누렇게 떠가지고 허옇게 되고, 이제 뭐 그런 거잖아요. 이 선의 개념이 선악의 개념이 아니에요. 무조건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신이 만들었으면 이 신이 만든 거는 선이어야지. 이게 지가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인간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은 선할 수밖에 없대. 그게 맹자가 성선을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맹자가 성선을 주장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중국 인성론의 특징이 성선도 그렇고 성악도 그렇고, 이 성악도 결국은 선에 대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봐봐. 이 성선하고 성악하고 뭔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재밌어요. 거울이 있어. 이 거울의 비유가 사실은 선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거울이 있어. 근데 거울은 맑대요. 깨끗하대. 깨끗한 거울이래. 근데 내가 이렇게 비춰보려고 그랬더니 여기에 때가 껴가지고 안 보인대. 뭐 가능한 얘기죠. 옛날에 거울 얘기에서 때 낀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게 동경이라서 그래요. 청동거울이라서. 청동거울은 조금만 손을 안 보면 여러분 유기 생각하시면 돼.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제사 지내고 설이나 이런 추석이나 명절 돌아오면 유기를 닦았습니다. 안 닦는 거하고 닦는 거하고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청동거울은 조금만 방치하면 저게 안 보여요. 그래서 자꾸 거울을 닦는다는 동 저게 나중에 어디까지 나오냐면 아시다시피 6조 단경에 보면 신수 스님하고 해능 스님 문제까지도 이 논점에서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때가 꼈네. 때가 꼈어요. 때가 끼면 안 보이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얼굴을 여기다 뒤밀었어. 얼굴은 여기까지 이렇게 뒤밀었어. 그러면 안 보이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걸 내가 보고 싶으면 이걸 닦아야겠죠. 이렇게 하자는 게 순자예요. 그러니까 이 거울은 원래는 깨끗한데 지금 더러워져 있어. 그러니까 이쪽 방향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악한 거야.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순자예요. 그래서 순자는 이거를 끊임없이 닦아줘야 된대. 마치 신수처럼. 신수대사가 거울에 때가 묻지 않듯이 계속 닦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게 뭐냐면 순자 권학편 첫머리에 나오는 청출어람 청어람이에요. 순자는 그리고 책 이름 자체가 순자 첫 편이 권학편이 학문을 권한다. 그래서 삿된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 계속 자신을 조심조심 하면서 요거를 탈각시켜야 한다. 언제나 맑은 거울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이게 순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맹자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맹자는 거울을 안쪽에서 봐요. 안쪽에서 보면 여기에 때가 끼어 있더라고 하더라도 거울 자체가 본질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그건 밝지 않아요? 만약에 거울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거울을 닦아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자 봐봐요. 여기에 큰 화강암이 있어요. 화강암이 있어. 이 화강암을 순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자 여기 기가 막힌 걸 조각해내자. 기가 막힌 걸 조각해내자. 그래서 여기에 석굴암 불상이 있어요. 아니 그걸 조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수장이가 요거를 딱 쳐가지고 깎아내서 쓸모없는 부분을 탈각시키면 석굴암 불상이 나오는 거죠. 요걸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순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는 악인 거고 요거를 잘 깎아내서 선으로 되돌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후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후왕주의, 순자에. 맹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안 깎아도 그 안에는 석굴암 불상이 있잖아. 만약에 석굴암 불상이 없다면 깎는다고 나오겠냐? 어때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는 그 본질을 봐요. 그 본질을. 그러니까 여기 아무리 때가 껴있고 이게 실제로는 뭐 돌이 어떻든지 간에 맹자는 여기서 석굴암 불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거울은 언제나 맹자한테는 밝어. 순자는 현상을 보는 거예요. 현실을. 지금 현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본질적으로는 다 좋지. 그 본질을 얘기하는 게 맹자. 근데 순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리 본질이 좋아도 지금 상태가 문제가 있잖아. 그러니까 뭐 우리 그 CF 보면 그거 있잖아요. 말로 해주세요. 사랑한다고 말로 해주세요. 말을 안 하면 모릅니다. 이런 식의 CF가 있잖아요. 그건 순자예요. 순자식 개념이에요. 말한다고 하냐? 그냥 본질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거지? 그건 맹자식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똑같은 성선을 주장하는데 한 사람은 본질을 얘기하는 거고 한 사람은 현실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 악을 걷어내자고 걷어내서 선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순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나중에 더 정밀해지는 게 화엄종, 선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엄종, 선종.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쪽은 깎아가자는 거고 한쪽은 그 본질을 투사해라. 그래서 맹자는 호연지기를 길러라. 이거 그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 호연지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호연지기 한 번씩은 들어보셨잖아요. 넓고 큰 기운이래. 그래서 그걸 이렇게 다 확충을 하면 막 우주까지 채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약을 팔아. 맹자가 원래 특징이 약을 잘 팔아. 약을 파는데 이렇게 딱 했더니 그게 뭡니까?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말하기가 좀 거슥하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건 뭐 이렇게 선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선도. 그래서 맹자가 나중에 순자는 현실주의자니까 현실주의자가 누구한테 먹힐 것 같아요? 전쟁 상황에서 현실적인 사람이 먹힙니다. 그런데 너무 현실적인 사람들이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없어. 그래서 맹자가 못 드는 이유는 맹자를 책을 딱 펴보면 알아요. 딱 펴보면 거기에 양효왕편이라고 딱 있는데 거기 보면 깝깝한 얘기가 나옵니다. 양혜왕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맹자가 유세를 갔어요. 그 당시는 마치 지금 춘추전국 시대가 다 그래요. 춘추전국 시대가 지금 프로 운동선수들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 어디에 소속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각 나라에서 이 선수들을, 좋은 선수들을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대우를 좋게 해서. 국가 개념이 별로 없어요. 저 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나는 어떤 나라 사람이니까가 아니고 지금 대기업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 전에도 어떤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딴 선생님이 밥 먹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선생님 아들 잘 뒀습니다. 뭐 아들이 아주 좋게 뭐 다 됐어요. 이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그랬더니 아들이 구글에 취직했어요. 뭐 이러면서 국가주의가 강력하면 뭐라고 제가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국노요? 근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구글에 취직했을 정도면 참 애가 잘했는갑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춘추전국 시대 때 저 제자백과 사람들이 다 저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맹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 양혜왕을 만나니까 양혜왕이 선생께서는 우리나라에 무슨 이익을 주려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좀 부강하게 해주고 어떻게 해서 제도를 좀 바꿔서 이게 계속 전쟁을 해야 되니까 유리하게 해주겠습니까? 그랬더니 맹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그 얘기 처음 읽고 굉장히 감동했잖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군주는 이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인의 도덕 같은 걸 얘기해야지. 멋있지? 본질적인 걸 얘기해야지. 사람이 사는 얘기를 해야지. 무슨 이익적인 거 좁쌀 같은 한 번만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래서 맹자는 취직이 안 돼요. 내가 삼성에 취직하러 가가지고 내가 보통 그 말단도 아니고 굉장히 높은 데로 내가 딱 이제 꼬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상무급, 뭐 임원급으로 딱 하게 스카우트해서 갔어. 그래서 거기 뭐 전략기획실이나 이런 분들 높은 사람들 딱 앞에서 면접을 봤어. 자, 당신은 삼성에 무슨 이익을 어떤 식으로 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인의 도덕적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미친놈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뽑아줄 것 같아? 너 우리는 필요 없어. 이건 지금 기업들이 각축을 하고 서로 죽자고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맹자는 결국 성공을 못해요. 당대 성공 못합니다. 그냥 거기서도 끝나요. 그랬더니 그 양혜왕이 딴짓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됐어. 네 좋은 거 할 거면 왜 내 밑에 와서 그래? 내 돈 받고. 네 알아서 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순자는 철저하게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제 나라 직하학군 같은 데서 3번씩이나 제주, 그러니까 모든 학자들의 통솔자,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뭐라 할까, 지편전 부재학, 조선시대로 말하면 부재학이 원래 학자 통솔자입니다. 실질적인. 대재학은 그게 명예직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뭐랄까 비유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서울대 총장? 이런 서울대 말고 전체를 만약에 서울대가 통과할 수 있는 학교라면 뭐 그런 거
그런 거를 3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순자가. 그래서 순자같이 합리적인 사람은 맹자처럼 이상주의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 사쿠라 아니야? 이렇게. 저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현실에서는 갖다 박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깨달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힐압 철학에서도 그게 논점으로 된 적이 있습니다. 입만 털지 말고 네가 만약에 가서 맨바닥에서 한번 실천으로 한번 네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입 터는 걸로는 살 수 있겠지. 깨달음 얻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았다고 말하지 말고 그러면 네가 그걸로 해서 어떻게 누가 후원해 주는 걸로 살려고 하지 말고 맨바닥에서 한번 살아봐. 튀어 올라와 봐. 가능해? 라는 논쟁도 있었다니까요.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현실에서 먹혀? 그리고 순자는 철저하게 이런 현실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순자가 예라고 하는, 예는 서로 이렇게 서로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맹자는 본질주의자니까 의지요. 의로움. 내 내면에서의 의로움. 그래서 그런 건 몰라요? 중학교 때가 나오잖아요. 유리책에. 공자는 인,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순자는 예, 서로 예를 차리는 거, 예의 도덕 차리는 거. 그 다음에 맹자는 의, 내 스스로의 의로움을 확충시키는 거.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은 본질적인 거고 맹자는 본질이고 순자는 현실이거든. 그래서 현실주의자인 순자가 봤을 때 맹자는 주둥이만 살고 실질은 없는 놈이라. 저런 걸 보고 허학이라 그래요. 허학. 헛된 학문. 성리학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조선시대 때. 그 실학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실질적인 거. 실사구시 학문 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12자 편에 12명은 선생인데 선생이라고 알려졌지만 선생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맹자요. 그렇게 해서 맹자를 까버린다고. 그리고 실제로 순자의 영향권이 강력했을 때 맹자는 바닥을 기고 있었어. 맹자 주가는 바닥을 기고 있었어. 저 맹자 주가가 지금같이 폭등세로 올라오면서 공자 맹자가 병칭되는 건 불교 이후입니다. 불교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 불교가 불교는 원래 종교기 때문에 약간 이상적인 걸 얘기하는데 그게 나중에 당나라에 오면 불성사상 같은 걸 얘기하면서 인간의 본질의 선함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덕분에 맹자가 순자 때 간 맹자가 당나라 때 떠요. 한 1000여 년 뒤에 뜬다고. 팔자도 참 기구하다. 죽은 뒤에 뜨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 1000년 뒤쯤에 뜰 줄 어떻게 알겠어. 그리고 거기에는 기가 막힌 사연이 있어요. 기가 막힌. 거기에 이제 대승기신론이라고. 대승기신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그냥 정리해주면 원래 신중심적인 데서 춘추시대가 되고 전쟁 상황이 되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이성적인 생각들, 인간의 본질은 뭐야? 인간에 대한 탐구가 시작되고 그것이 좀 더 전국시대가 되면 더 이쪽 비율이 커지니까 거기서 이렇게도 보고 성선으로 보고 성악으로 보고 성무선무악으로도 보고 그리고 한나라가 되면 통일되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아무려 봐야겠다라고 하는 게 성삼품이에요. 성삼품은 좋은 놈도 있고 메롱도 있고 중간도 있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게 오히려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저게 답이 나느냐? 답이 안 나요. 왜? 지금도 인간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는데 지금도 답을 못 내는데 한나라 때 사람들이 어떻게 답을 내겠어. 그때 뛰어든 그 철학자들이 동중서, 유양, 왕충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 그러다가 불교가 들어오면서 불교식 해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책이 어떻게 보면 중국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책 한 권을 들어라 라고 말하면 대승기신론. 인도에서 쓴 거 아닙니까? 글쎄 저 대승기신론에 대한 기가 막힌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